파트 5. 위대한 유산. 한국의 벨 린튼 가문의 탄생. 유진 벨 한 사람만 계산하면 1895년부터 1925년까지 30년, 마지막 아내 줄리아 다이사트 벨을 포함하면 1940년까지 45년간 벨 가문의 1세대는 한국의 호남, 특히 목포와 광주, 그리고 군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학생과 여성을 교육하는데 성장기와 학창시절을 제외한 청춘을 모두 바쳤다. 유진 벨과 로티 벨, 그리고 마거릿 벨은 목포와 광주 선교지부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전남 개신교의 개척자이자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릴 자격이 있다. 이 지역 선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관리하고 책임졌다는 점에서도 유진 벨은 전남 기독교의 시조로 평가될 만하다. 무엇보다도 대를 이어 4세대에 걸쳐 한국인과 한국교회를 섬긴 가문의 시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가문과 함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선교사 가문으로 널리 회자된다. 전라도 기독교의 창시자, 전도자, 목회자, 교육자, 신학자. 유진 벨은 창시자, 개척자,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대부분을 포괄하는 인물이다. 1895년 4월 한국에 도착한 후 레이놀즈와 함께 목포를 탐사 여행차 방문한 이듬해 2월이 벨이 전남에 발을 내디딘 첫 순간이었다. 그가 전남을 찾은 첫 개신교인은 아니었다. 이미 1894년 3월에 레이놀즈와 드루가 전북 군산과 전주를 거쳐 처음으로 전남 땅 목포, 우수영, 순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벨이 목포를 방문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전북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전남의 목포와 광주를 중심으로 개신교 조직교회를 개척하고 전략적으로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학교를 세워 미래 기독교인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스도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병원을 세워 병자에게 의술을 제공하는 등 전남 기독교의 존재와 체계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시작하고 관리하고 감독한 지휘자는 유진 벨이었다. 지휘자, 사령관, 개척자, 대부, 아버지, 창시자 등 지도자를 의미하는 모든 단어를 그에게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이런 화려한 용어보다는 그저 자신을 전도자, 목회자, 교육자, 신학자라는 역할에 따른 단순한 명칭으로 정의하기를 더 선호했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실제로 평생 해온 일이니 말이다. 전도자. 다른 무엇보다도 유진 벨은 전도자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한국에 들어온 남장로의 선교사들에게 선교사의 1순위 정체성은 언제나 전도자였다. 의료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 의료 행위는 의료 선교사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연 선교지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통로, 즉 간접 전도 행위였다. 벨의 동역자였던 의사 오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의사와 전도자 두 역할 중 그는 과감히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전도자로서 불꽃같이 타오르다가 일찍 소진되었다.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려는 정체성을 갖고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예비 신학과정을 밟은 후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으며 이어서 안수를 받자마자 해외 선교사로 자원한 벨에게 전도자 이외의 다른 정체성은 부수적일 뿐이었다. 그는 특히 전남의 두 선교지부의 개척자로서 순회전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다. 목포와 광주 주변 전남의 광범위한 시골을 오웬과 양분에 순회하며 틈만 나면 한국인 전도자를 대동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개종한 자들을 모아 예배 처소를 만들고 지도자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전도자와 목회자로 양육하였다. 1895년에 입국해 1925년 사망에 이르는 30년간 연례회의록에
선교 지부별 사역자 배치 항목에 나오는 그의 이름 옆에는 언제나 순회전도 혹은 순회사역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부가적인 역할이 끊임없이 주어졌지만 이 모든 부가 역할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전도에 내어주어야 했다. 유진벨은 다른 무엇보다도 전도자였다. 목회자. 목회자의 직임과 전도자의 역할에는 공통 요소가 많다. 그러나 목회자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인물에게는 특정 교회를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는 전제가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에야 처음으로 목사 7명을 배출하고 처음으로 노회를 결성했다. 따라서 1907년 이전에 한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선교사였다. 1907년 이후 해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전국의 시골 곳곳에 산재한 예배 및 기도 공동체 대부분에는 목사가 없었다. 목포와 광주를 시작으로 전남에 세워진 거의 모든 교회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 따라서 벨과 오해는 목포와 광주 및 주변 지역교회 중에서 장로회의 정치 원리에 따라 장로가 세워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또는 위임 목사직을 수행했고 새로 개척된 작은 교회나 분립교회들을 위해서는 1년에 몇 차례 순회시 방문하는 순회 목회자직을 수행했다. 총회가 결성되고 한국교회의 자립이 가시화된 1912년 이후에 선교사들은 전면에 나서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기보다는 한국인 담임 목사와 동역하는 동사 목사 또는 부목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벨도 목포와 광주, 자신의 순회구역에서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로 수년간 봉사한 후에는 한국인 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었다. 심지어 두 번째 아내 마거릿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극심한 슬픔과 상처를 안고 선교사직에서 은퇴해 영구 귀국을 결심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복귀한 1922년부터 1925년 사망할 때까지도 그는 광주의 첫 교회인 북문박교회에서 동사목사로 목회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사역의 열매로 태어나 성장하여 한국교회의 대들보가 된 한국인 사역자들 또한 목회자로서의 벨의 영광이자 면류관이라 말할 수 있다. 벨은 선교 초기부터 선교 잡지에 쓴 기고문뿐만 아니라 모국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늘 한국인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의 헌신과 열정을 칭찬했다. 실제로 한국인 초기 기독교인의 복음에 대한 이런 순전한 반응은 그가 본국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한국인 기독교인의 이런 자질이야말로 한국교회 성장과 자립의 기초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로 어학선생 변창현, 목포의 김윤수 장로, 광주의 최흥종 목사가 있다. 변창현. 진사시험에 합격해서인지 진사라 불렸던 변창현은 1895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 7인의 개척자 중 하나인 리니 데이비스 여선교사의 어학선생으로 있다가 회심했다. 1896년 4월 변창현은 벨의 어학선생이 되었다. 선교 초기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던 벨은 한국인, 특히 한국 기독교인의 순전한 헌신과 열정을 존경하게 되면서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바꾸게 되었다. 벨의 이런 인식 전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하나로 변창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변창현은 1897년 나주, 1899년 목포, 1904년 광주 선교지부 개척 과정 내내 벨과 동행하며 벨의 손과 입이 되어주었다. 각 선교지부가 세워진 후에는 목사 유진벨의 조사로 순회 전도를 함께했다. 1914년에 광주 신영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1918년 7월 6일에 열린 제2회 전남노회에서는 벨, 프레스턴, 이기풍과 함께 교회 사기 수집위원으로 지명되어
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전남 노회 편이 작성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윤수 남장로의 한국선교회에 7인의 개척자들에 속한 두 사람 레이놀즈와 전키는 모두 김윤수의 개종을 초기 목포선교의 가장 큰 열매이자 유산으로 여겼다. 레이놀즈는 김윤수를 목포 선교지부의 열매라 했고 전키는 목포에서 다른 업적이 없고 오직 이 한 사람의 개종만 있었어도 그것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했다. 김윤수는 1860년 서울에서 태어난 후 원산에서 총순, 즉 순검들을 대동하고 그 지역 경찰을 책임지는 고위 간부였다. 그러나 성격이 불같아서 노름꾼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서 사망하게 하기도 했다. 목포로 전보되어 총순으로 일하던 중에도 양조장을 운영해 번 돈으로 도박을 하고 첩을 셋이나 거느릴 만큼 삶이 방탕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에 난 종기를 목포 진료소의 오웬 의사가 치료한 이후 어머니와 아내가 목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김윤수도 출석하다가 1900년 3번 만에 세례 문답에 통과하여 세례 교인이 되었다. 학습과 세례 문답을 받는 과정에서 양조장 운영이 문제가 되어 결국 양조장을 포기하고 직업을 바꾼 후에 세례를 받았다. 신자가 되면서 온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던 그는 1902년에 집사가 된 후 목포교회당 건축공사를 감독했다. 당시 이 교회는 사망한 로티, 즉 유진벨의 아내를 기리는 교회당으로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김윤수는 이 공사에 소요된 비용 2,500냥 중 200냥을 헌금했다. 1903년에는 목포에 막 도착한 신임 프레스턴 선교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목포 선교지부 총무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03년 새로운 선교지부 개설 문제를 놓고 논의할 때 김윤수는 광주 개척을 적극 주장했다. 광주 개척이 확정되자 1904년 3월부터 유진벨과 함께 광주에 가서 오늘날의 양림동 선교지부 부지를 매입하는 일을 주도했고 4월부터는 아이의 가족이 모두 광주로 이사하여 벨과 오웬의 집을 짓는 건축 공사를 총감독했다. 목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주 선교지부에서도 총무로서 지부 운영과 행정에 관여했다. 1904년 12월 25일 주일에 벨 목사의 집에서 광주의 첫 예배가 시작된 후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의 집이 예배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1906년부터 교회당을 시내에 새로 신축한 후에는 벨의 두 번째 아내 마거릿 벨과 함께 유년 주일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했다. 김윤수는 1912년 7월 자신보다 20살이나 젊은 최흥종과 함께 광주교회의 첫 장로로 임직했다. 당시 이 교회의 당회장 목사는 유진벨이었지만 벨이 순회 사역과 선교지부 운영 등으로 정신없이 바빴던 터라 실제 교회 운영은 두 장로, 특히 김윤수의 몫이었다. 벨을 비롯한 목사 선교사들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예배와 설교를 대신 인도하기도 했다. 광주 여학교인 수피아 여학교가 시작될 때도 그의 공은 컸다. 벨은 여자아이 5명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사택 사랑방으로 모이게 한 뒤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용돈벌이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벨의 사택 사랑방에서 시작한 교육은 광주 여학교인 수피아 여학교의 모체가 된다. 김윤수는 자신의 딸도 공부하기를 원하여 사랑방에서 벨과 선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그는 숭일학교의 경우에도 헌금을 많이 냈고 초등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김윤수는 1919년 장티푸스에 걸려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했다가 광주의 3.1운동이 일어난 3월 10일에 사망했다. 최흥종 오웬 의사가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던 포사이스 의사가 한센인을 보듬는 모습을 보고 자책감을 느꼈던 최흥종도
유진배를 통해 확실하게 회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센인을 치료하던 윌슨 의사의 조수로 일하며 선교지부와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오웬, 포사이스, 한센인 환자와 관련된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최응종이 노년에 회상기로 쓴 글이 전하여 여기에 소개한다. 다만 아주 오래전 일을 기억나는 대로 회고한 것이라 연도 등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그 경우 필자가 괄호 안에 정확한 정보를 넣어 수정했다. 1908년, 단기 4241년, 실제로는 1909년 필자주, 초화경, 4월 필자주의 일입니다. 광주 양림동에 미국 선교사 우월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말하면 나와 친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말과 한글을 가르쳤고 그는 나에게 의료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터라 그날도 우월순 의사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정오쯤 귀가하려고 나오는 도중에 차마 볼 수 없는 극흉한 나 환자를 말에 태우고 와서 내려놓고 그 환자의 겨드랑이를 부액하고 오는 서양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보니 역시 잘 아는 선교사 포사이트 의사여서 한편 놀라면서 포 의사 오십니까? 하고 인사한 즉 예 편안하시오 다정스러운 답례를 하며 나 환자는 그때 마침 오른손에 들고 있는 참대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포 의사는 다시 날 보고 형님 저 지팡이 좀 집어주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어주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지팡이에는 고름인가 핏물인가 더러운 진물이 묻어 있었고 환자를 살펴본 즉 흡사 썩은 송장이요. 다 없어지고 두 가락밖에 남지 않은 손가락은 그나마도 헐어서 목불 인견이었고 또 한 가지 까닭은 그때만 하여도 나 환자의 수요는 희소하였으나 보이는 환자마다 이렇듯이 극으로 흉스러워 나 환자에 대한 증오감이 대단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일어난 사건의 외적 실제를 증언하는 것이지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 즉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마음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마음의 고뇌를 통해 그는 일종의 2차 회심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 회심을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기독교 인도주의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박애정신은 고사하고 동포에조차 결여한 인간으로서 무슨 신앙이냐는 자책이 나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뜨거운 감동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땅에 떨어진 그 지팡이를 주워서 환자에게 쥐어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집사직으로 있으면서 제법 믿는다고 하던 나였는데 사랑이라는 진미를 못 깨닫고 포 의사의 그와 같은 애적 행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나하고 동년배이기는 하지만 그 거룩한 생활에 많은 감화를 입었고 오늘날까지 그를 추모하는 염상이 두텁습니다. 이렇게 벨의 말씀 사역을 통해 1차 회심하고 포사이스의 경이로운 삶의 모범에 의해 2차 회심을 경험한 최응종은 1912년에 김윤수와 함께 장로가 되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3월 10일에 일어난 광주 시위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후 1921년에 목사가 되어 북문박교의 담임을 맡았다. 시베리아 선교사, 광주 남문박교의 목사, 시베리아 선교사를 반복하다가 1926년에 광주로 돌아온 후에는 사회봉사자, 한센인들의 아버지, YMCA 농촌 계몽운동가 등 기독교 사회 선교 운동에 투신했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은거, 해방 후 금욕생활, 농민 지도자 양성을 위한 3회 학원 설립, 음성 한센인 재활촌 호혜원 설립, 결핵환자 생활마을 송동원 설립 등 광주 및 전남 지역의 사회복지운동을 이끌다가 1966년 5월 금식 중에 사망했다. 광주시는 고아들의 어머니로 불린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에 이어 시 역사상 두 번째로 최흥종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르며 예우했다.
광주가 낳은 제1의 기인이자 명인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최흥종이 회심, 신학공부, 장로 및 목사 안수, 선교사 파송, 북문박교의 담임, 한센인 봉사 등을 이어가는 과정 내내 유진벨은 그의 조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육자. 교육자로서의 벨의 비중은 전도자나 목회자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그의 우선적 정체성은 순회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이었지 학교 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전반기 미국의 주류 교단 선교회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삼각형 혹은 오각형 선교 전략을 공히 추구했다.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도 이 틀을 따랐다. 따라서 전주에는 신흥학교와 기전 여학교, 군산에는 영명학교와 멜본딘 여학교, 목포에는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광주에는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 순천에는 매산 남학교와 매산 여학교가 미션 스쿨로 세워졌다. 1900년대 중반 이후 각 선교지부별로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 교육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학교 경영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각 지부를 개척한 첫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집이나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사숙 형태로 학생들을 모아 교육하며 학교의 기틀을 다졌다. 이런 사숙이나 주일학교가 정규학교로 발전하면 이들 초기 목회자 선교사들이 첫 교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목포의 영흥학교와 광주의 숭일학교 또한 이런 이유로 유진벨이 모두 첫 교장의 영예를 얻었다. 1898년부터 목포에 정착해서 지부를 개척한 벨은 1903년 가을부터 목포 교회의 교인 자녀 8명을 모아 목포 남학교를 시작했다. 매년 학생이 늘어 1906년에는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 시기 목포 남학교인 영흥의 교장은 벨이었다. 광주 남학교도 목포 남학교와 비슷한 과정으로 세워졌다. 1904년 말 광주 선교지부가 개척된 후 1908년부터 벨은 자기 집 사랑채에서 아이들 30명을 모아 학교를 열었다. 따라서 광주 숭일학교의 초대 교장도 유진벨이었다. 신학자. 유진벨은 신학자이기도 했다. 이미 살펴보았듯 평양에 세워진 장로회 신학교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친 4개 장로회 선교회들의 연합 신학교였다. 따라서 평양의 신학교 구내에 상주하던 소수의 전임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각 선교회가 학기별로 신학 지식과 교수 능력이 뛰어난 교수 요원을 파견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유진벨도 1907년부터 1923년까지 평양 신학교에서 비전임 교수로 조직신학과 성서학을 가르쳤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는 센트럴 대학을 최우등상을 받고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후배들에게 수학 및 영어를 가르치는 겸임 교수로 임명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한 학생이었다. 이런 실력을 잘 알고 있던 모교는 그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이라는 이유로 1918년에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평양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을 가르친 신학 교수이자 선교사 학자로서 그의 신학 사상은 그가 선교 잡지에 기고한 글과 평양 신학교에서 발행하는 신학 잡지에 실은 글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벨은 교회의 연합과 통일성을 강조했다. 그는 1916년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에서 선교한 4개 장로의 선교회들이 각자 자신들의 교단에 한국 지부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한국 장로 교회를 세운 것에 찬사를 보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는 장로회 공의회에서는 선교회에 따라 표가 갈린 적이 없었고 한 선교회와 다른 선교회 간에 분쟁이 생긴 적도 없었다. 현지인과 외국인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던 적도 없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연합을 믿는다. 온 나라를 통틀어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운 것 외에 다른 일을 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정신과 실천을 극찬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장로회 선교사 대다수가 교회의 일치성과 통일성을 강조한 복음적 에큐메니스트였지만 벨은 그 누구보다도 더 이 연합을 강조한 열혈 에큐메니스트였다. 연합과 일치에 대한 벨의 열망은 심지어 칼뱅주의 개혁신학 토대 위에 세워진 장로교 범위를 넘어선다. 1916년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정신을 칭송하는 글을 기고하고 3년 후 1919년에 기고한 글에서도 그는 교회 연합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참되게 사랑하는 누구라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되고 성경적인 입장인 것 같다. 한 기독교인이 자신을 감리교인, 침례교인, 회중교인, 카톨릭, 장로교인, 퀘이커 등으로 지칭할 수 있지만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 다른 교단에 속한 이들이 사랑하는 그 주님과 동일하다면 그는 다른 교단에 속한 이들을 자신의 형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록 장로교와 장로의 정치를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연합을 위해서라면 그것마저 포기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는 분리와 고립을 강조했던 19세기 미국 남부 장로교인의 입장에서는 가히 파격이라 할 만하다. 둘째, 그는 역사적으로 전수된 정통 보수 신학을 강조한다. 비록 열렬한 교회 연합주의자이기는 했지만 벨은 그 연합의 범위에 분명한 한계를 정한다. 교단의 이름, 지역, 국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은 사도가 말한 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유일하게 참된 복음에 충실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미 살펴본 대로 벨이 정한 교리 기준의 한계, 즉 연합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는 공통 교리의 기준은 당시 미국의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 맥락에서 근본주의자들이 강조한 기본 5대 교리를 최소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근본주의 5대 교리는 성경의 무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성도의 육체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한다. 셋째, 벨은 당대 논쟁의 맥락에서 보수 신앙의 범위를 근본주의 5대 교리로 한정한다. 그러나 충실한 장로교인이었던 만큼 교수와 학자로서는 이 초교파적 5대 교리를 넘어서는 칼뱅주의 정통에 헌신하는 면모를 보인다. 칼뱅주의에 대한 벨의 헌신은 평양신학교 신학지 신학진함에 기고한 몇 개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종교개혁 칼뱅주의의 구원론 전통에 아주 충실한 신학 교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 변기할 수 없는 은혜 언약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예정론이 그의 글의 주요 주제였다. 그가 신학진함에 기고한 대표적인 글 하나님의 약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런즉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로 경영하시고 구원하실 도를 예비하신 것은 순전히 그의 깊으신 뜻대로 자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을 줄 미리 아신 고로 그 사람을 택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의향대로 주신 은사입니다. 신학 변증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칼뱅주의 은혜주의 구원론의 최종 항목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설명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아무 조건도 없고 저희의 무슨 큰 죄악이 있을지라도 이로써 이 약조의 목적을 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겠다 하신 일을 막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 약조의 주요한 목적은 그 백성은 무슨 행위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조의 최종 결론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자가 구원을 받도록 유지하시고 이끄신다는 견인 교리로 연결된다. 신자의 구원 얻는 것은 확실하여 끝까지 보호하심을 받을 터이니 진실한 신자의 끝까지 구원 신앙을 가지는 것은 천부의 경영과 힘과 그리스도의 간단 없이 중재하시는 공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최영근은 유진벨의 선교 및 신학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그의 선교 신학의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삼자를 강조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충실한 적용. 둘째는 복음 전도를 기초로 교육과 의료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통합적 선교. 셋째는 장로교 정통주의 신학. 넷째는 보수적 복음주의에 기초한 교파 연합주의이다. 벨이 기고한 글을 종합해 볼 때 최영근의 분석은 정확해 보인다. 그러나 벨의 이런 사상은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 대다수가 가진 전형적인 사상이자 입장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다른 선교사와는 다른 유별난 인물이었다기보다는 당대 개신교 선교사 신학의 전형을 공유한 인물이었다. 벨 린튼 가문, 유산의 계승자들. 유진 벨의 특별한 점은 그가 시작한 후 남긴 선교사 유산이 1세대 인물인 벨과 새 아내 루티, 마거릿, 줄리아를 넘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4세대에 걸쳐 한국에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유진 벨과 루티 벨의 딸 샬럿 벨이 윌리엄 린튼과 결혼함으로써 결성된 벨 린튼 가문은 189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125년 이상 한국에서 전도, 교육, 시민사회운동, 대북지원, 의료 활동을 통해 그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1세대에 속하는 유진 벨과 새 아내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리했으므로 2에서 4세대 인물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2세대, 윌리엄 린튼과 샬럿 위더스푼 벨 린튼.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인돈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윌리엄 린튼이다. 1911년 조지아 공과대학에 다니며 전자공학을 공부하던 그는 남장로의 선교사로 안식년 중이던 존 페어맨 프레스턴을 만난다. 프레스턴은 당시의 남장로교 평신도 해외 선교 운동 차원에서 해외로 갈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린튼은 프레스턴을 만난 뒤 선교사 소명을 확인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원서를 제출해 1912년 4월 9일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이어서 프레스턴이 한국 선교지로 복귀할 때 그와 동행하여 9월 목포에 도착했다. 당시 그는 21세로 남장로의 한국 선교의 역사상 최연소 선교사였다. 군산 선교집으로 발령받은 린튼은 가장 먼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특히 그는 한국인 어학선생 고성모와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며 언어를 배웠기에 거의 1년 만에 한국어로 대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첫 선교사 레이놀즈가 한국어와 성경 언어를 비롯한 언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해독하는 천재라는 칭송을 들었던 것처럼 한국어를 가장 빠르고 가장 잘하는 선교사로 인정받았다. 린튼은 교육 전문 선교사로 임명받았기에 군산에서 영명학교 교사 일을 맡았다.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다가 1917년 선임 선교사가 사임하자 26세에 벌써 교장이 되었다. 교육 선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더 길러야 한다고 스스로 판단한 린튼은 첫 안식년을 맡은 1919년에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시에 성경 교사와 선교사 양성학교로 명망이 높았던 뉴욕 성경 신학교에서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기도 했다. 린튼이 안식년으로 뉴욕에서 공부하던 이 시기는 한국에서 3.1운동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던 1919년이었다. 호남 최초의 만세 시위는 3월 5일 군산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뭉친
군산의 기독교인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영명학교와 군산교의 기독교인들이 일제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겪자 린튼은 남장로의 평신도 대회에 참석해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다. 이는 지역 신문 보도로 이어졌다. 한국민을 보호하고 제국주의 압제자들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려던 그의 수고는 거의 100년이 지나서 한국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3.1운동 91주년에 3.1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해외의 일제의 만행을 알린 공적을 비롯해 해방 이전까지의 애국 행위를 기려 린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는 린튼의 공적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919년 3월 전라북도 옥구군 영명학교 교장 재직 시 동학교 블루, 하리슨 등의 교사들과 함께 동월 5일 군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선동하였고 동년 5월 미국 애틀란타의 남장로교 평신도 대회에서 3.1운동의 비폭력성과 일제의 탄압,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 파견 등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1936년 12월 전주 신흥학교 교장 재직 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의하여 동학교를 자진 폐교하였고 1937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잔학행위를 비난하고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됨. 린튼이 벨 가문과 연결된 계기는 미혼으로 한국에 왔던 그가 1922년 유진 벨의 딸 샬럿과 연인이 되어 고베에서 결혼하게 된 것이었다. 첫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지 복귀를 준비하던 와중에 그는 프레스턴의 소개로 유진 벨의 맏딸 샬럿 위더스푼 벨을 만나 교제했다. 당시 샬럿은 남장로회가 세운 여자대학 에그니스 스캇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당시 프레스턴의 막내 여동생이 같은 학교에 다녀서 이들은 여러 경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인들은 린튼이 한국으로 복귀한 다음 해이자 샬럿이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22년 6월 일본 고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 린튼과 벨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게 된 윌리엄 린튼은 1927년부터 전주 신흥학교 교장으로 일했다. 두 번째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돌아간 1928년에는 선교회의 허락을 받아 아이의 2년을 안식년으로 보내면서 애틀랜타 근교의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1930년 7월 한국으로 복귀한 후에는 다시 전주 신흥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다 1937년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 학교를 폐교했다. 1940년에 미국인 대부분이 한국을 떠날 때 함께 미국으로 귀국했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한국 해방 이듬해인 1946년 7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국에 가장 먼저 복귀한 한국조사위원회 위원 6인 중 한 명이었다. 복귀 후에도 전주에서 교육 담당자로 계속 사역하다가 1956년에 오늘날의 한남대학교에 해당하는 대전 장로회 대학을 설립했다. 북장로회의 숭실대학이나 북장로회를 중심으로 여러 선교회가 연합해 운영했던 연희대학 같은 대학을 설립하기를 오랫동안 꿈꾸었던 남장로회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3세대 휴 맥킨타이어 린튼, 로이스 엘리자베스 플라워 린튼, 토머스 드와이트 린튼, 마조리앤 포터 린튼. 1920년대 이후 남장로의 교육 선교 분야의 대표 역할을 맡았던 윌리엄 린튼과 아내 샬럿은 아들만 넷을 낳았다. 그중 부모를 이어 한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산 이는 셋째 휴 린튼과 넷째 드와이트 린튼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은 한국 농촌의 가난한 현실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이들이 선교사로 활동을 시작한 1954년은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직후라
이전보다 훨씬 빈곤의 농도가 짙었다. 따라서 이들은 농촌 교회 재건과 개척에 선교의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에는 미국에서 건축 재료를 들여와 전남과 경남의 시골 지역에 3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모두는 무상 지원이었다. 그러다 1971년에 순천을 중심으로 등대 선교회를 설립해서 무교회 지역에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진행했다. 1960년 순천에 큰 수해가 일어나자 이들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던 결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 진료소를 세워 결핵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고흥 지역의 갯벌을 개간하는 간척 사업을 벌여 개간된 농지를 농민들에게 주택과 농지터로 나눠주는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이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외국인 억양 없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으로 유명세를 탔다. 특히 휴 린트는 자녀 중 며칠 아이의 한국인 학교에 보내 학교 안팎에서 한국 아이처럼 살게 했는데 이는 당시까지 한국 선교 역사에서 전례가 없던 선교사의 생활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어린 시절 병사한 2자녀를 제외한 7자녀 중 3이 결핵을 앓고 하나가 뇌염을 앓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1983년에 은퇴한 후에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순천에 정착한 휴 린트는 1984년 4월에 음주운전을 하던 버스에 치여 광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응급의료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한 휴 린튼 부인과 자녀들은 오늘날 한국 구급차에 효시라 할 만한 차량을 만들어 순천 소방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1995년에는 유진벨 한국 도착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진벨 100주년 재단을 설립했는데 이 재단이 오늘날 북한의 결핵 퇴치 사업을 진행하는 유진벨 재단의 기원이다. 4세대 스티븐 윈 린튼, 이현아, 존 올더먼 린튼, 차예진 1995년에 설립된 유진벨 100주년 재단은 오늘날 휴 린튼의 셋째 아들 스티븐 린튼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유진벨 재단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스티븐 린튼이 북한, 특히 열악한 의료 및 위생 환경에 노출되어 고통당하는 북한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과정, 북한학을 공부한 과정, 유진벨 재단을 통해 북한을 도왔던 사업의 연역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휴 린튼의 막내 아들 존 린튼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4대 총재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교실 교수이자 국제진료센터 소장이다. 이외에도 천리포수목원 이사장과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 유적지 보존연합의 이사장, 재단법인 로이스 기독재활원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유진벨 재단과 함께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요아는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시기에 신군부가 대학의 소요를 막으려고 연세대학교를 폐교하자 순천에 내려가 있던 중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와 일행은 광주에 진입했고 인요아는 도청에서 시민군의 통역을 맡아 세계에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증조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이 3.1운동과 일제의 압제를 세계에 알린 것과 같은 역할이었다. 이렇게 벨 린튼 가문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를 교육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선교사였지만 그들이 섬기던 한국 민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은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화의 모범을 보인 성육신적 선교사 가문으로서 한국 땅에 그들의 흔적을 새겼다.